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4월 1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PPP 국민의힘 총선 참배 근본 원인 가정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서 어, 참패 근본 원인이 뭘까? 아, 한 가지 핵심적인 것만 결정을 해봐야 되겠는데 조금 그 의견을 나눈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네 가지를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그 핵심적인 가장 큰 영향력을 근본 원인은 뭘까? 이런 건데 갑설,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들이 대부분 김건희를 혐오한다. 아줌마들한테 좀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김건희 여사를 싫어하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은. 을설, 호남 산업 클러스터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 요거는 좀 제가 견해를 밝힌 적도 있죠. 병설, 의대 증원이란 악수를 왜 하필이면 총선 시기에 맞물려 추진했는가? 참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 엑스맨 역할 같은 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설, 검찰 출신에 대한 고령층의 정서는 비호감이다. 과거 독재 정권의 고압적 행태를 잊지 않았다. 검찰을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검찰을 들여 불러 들어갈 만한 그렇게 잘못한 짓도 한 적도 없고 다만 그 파출소에 좀 간 적은 있어요. 음, 그런 건 뭐 한두 번 있었는데 한두 번이 아니 딱 인생에 딱 두 번 있었네요. 그것도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은 물론 이제 일본의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친절 봉사의 그 이미지로 요즘은 다가오는데 우리나라 파출소도 좀 그런 쪽으로 가고는 있는 것 같긴 하죠. 그런데 이 검찰이라는 게 이제 일제 때 그것이 남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좌파애들이 진짜 싫어하는 건지 몰라도 젊은 아새끼가 사람 인격 무시하면서 반말 딱딱짓거리면서 하는 그런 고압적인 행태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은 지금 고령층이 아무리 보수라 하더라도 검찰 아새끼들이 무슨 정치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저는 이상하게 그 역사하고 이 오버랩돼서 나타납니다. 백제와 신라의 그 천년의 원한으로서 유전적 대립이 현대에도 재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동서화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처가 그 호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역시 선거 때는 각자 찍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외교적 측면, 어, 그 총선이기 때문에 외교를 얘기할 만한 수준의 국회의원 수준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러나 이 지역구 대표다 그러지만 사실 국회가 모여서는 한국 전체의 정치를 다루는 데기 때문에 그 외교가 어떤 외교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일 친일로 수시로 뒤바뀌는 한국의 정치를 불안하게 느끼는 일본과 미국일 것 같다. 반대로 패전국이면서도 현재까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친미 정책을 일관하는 일본. 그것을 한국 좌파는 굴종 외교라고 칭하죠. 일본 내에서도 물론 극보수 쪽이 오히려 너무 미국의 굴종 외교를 하는 거 아니냐, 굽신거리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일본 정치가들은 그 일본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는 거죠. 미국한테 완전 원자폭탄 2개 맞고 완전히 그 이 전위 상실하고 그거로 일본의 그 이 야마토 정신은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2차 대전 이후에 친미 국가로서 어떤 상황이라도 미국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그것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 4월 10일 날 총선 때 미일 그 저기 말이죠. 회담을 하게 되죠. 그것도 미국에서 한국 엿먹이라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내에서 반대로 해석하면 반미 감정은 제 생각입니다만 반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친중 친북 감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를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근데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 감성이 풍부해요. 그래서 예술도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그 호남 창 같은 거에 그 애절함이나 이런 것들은 예술의 진수, 우리나라 그 고유한 창 그런 거 멋있죠. 그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미일 동맹은 강화하면서 미일한 동맥 속 한국은 그래서 변수일 수밖에 없다. 한국이 저놈들이 또 반일이나 또 반미 이런 애들의 정권이 들어왔으면은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동맹을 더 강화하자. 그러니까는 이제 미일 합동 사령부까지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 입장에서는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도모다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은 일본 기지라고 틀려가지고 떼국 애들을 그 개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떼놈들이라고 그러고 양키 애들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쪽발이 애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 저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자기네들을 지배할 수 있는 나라들을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그게 그 감성이 풍부해서 나오는 한국 사람들의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영화도 나왔지만 보수 전쟁인가요?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지만은 한국 보수가 강해지면 언제나 자주 국권을 그 주장하고 그렇게 간다는 것이 미국이 오히려 우려하는 점일 수도 있다. 왜냐? 아니 그 해방은 자기네들이 시켜주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나라 발전하는데 그래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허구한 날 변심을 하면은 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양다리 걸치는 그런 외교를 이제는 당신들 못 봐주겠어. 이거를 미국이 무리하는 점 아니냐. 그렇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무슨 정치에 관여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뭔가 간접적으로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중국도 간접적으로 이번에 했죠. 사실 이 한국의 선거는 미중 전쟁의 대리전이다라고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본은 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대만 선거에 비로소 비로 보더라도 그렇다 이거죠. 어, 그리고 그 김정은이가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는 이제 그 남한은 이제 그 동적이 아니에요. 이제 최대의 적국이요. 수틀리면은 남한을 깡그리 그 말살시키겠다라는 발언까지 올해 1월 달에 한 것도 우리나라 총선에 영향은 또 미쳤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이 근본 원인 가정에는 그런 외교적인 얘기는 뺐고 국내적인 요인만 얘기를 한 겁니다. 외교적인 요인은 저는 뭐 끝까지 그 얘기합니다만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미중 정쟁 때는 확실히 이기는 편에 붙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승리는 결국 친중파의 승리다라고 또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날이 또 걱정이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안뉴스에서 어, 보안뉴스에서 미일 정상 안보 인권 논의 군 지휘 통제 개편 그리고 그 4월 11일인데 10일에는 미일 정상 안보 협력 강화 미한일 삼국 시너지 효과 요렇게 브리핑을 먼저 이 보좌관이 브리핑을 하고 4월 10일은 실제 만난 거를 보아뉴스에서 11일 날 그 보도를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방미 환영 결의안 미한일 협력 중요 사이버 사령관 북한 사이버부대 핵미사일 개발 지원 어, 사이버 사령관이 북한 사이버부대 핵미사일 개발 지원했다. 뭐 이런 것도 거론을 해서 우리가 그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고 핵미사일 역량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것도 있네요. 박춘공 탈북민 WMD 전문가 한국 국회의원 당선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바이든 가자지구 전쟁 네타냐후 접근법 동의 안 한다.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4월 11일 날 필리핀 대통령 미일 정상과 남중국해 안보 합의했는데 일본까지 껴서 같이 얘기를 했죠. 바이든 당선인은 뭐 왜 당선인이라고 대통령은 일본의 북한 지원을 지지한다며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AP 연합통신 일본과 북한과의 잠재적인 대화를 미국이 축복한 것은 북한과의 통신선을 재개하려는 자체 노력이 부당하게 진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미국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있죠. 한국과는 완전히 그 대화를 끊은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죠. 언제라도 우리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이제 항상 그 이 납치 문제, 일본이 납치 문제를 하니까 북한에서 이미 니들하고도 대화는 안 해. 이미 끝난 얘기를 왜 자꾸 어, 하고 있느냐. 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북한도 그이 대일 청구 그 이 식민지 시대의 그 이 피해 보상을 전제로 깔아야 뭔가 이제 그 실질적인 대화가 될 것인데 남북한이 대화가 단절되는 단계에서 일본이 발빠르게 그 북한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김여정이가 흥 이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미국이 일본이 잘했다. 요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심각하면 심각할 수 있고 미국하고는 또 대화를 안 하려니 어떻게 일본이 조금 형님 제가 좀 나서가지고 북한하고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 우리도 어차피 또 저도 그 일본 내에서 점수도 따야 되고 이 납치 된 국내 여론을 위해서라도 이런 여러 가지 겹치는 이런 문제도 있겠죠. 기시다 총리, 미국과 함께 자유유지, 방위비, 반격능력 어필, 역대 5명째 미 의회에서 연설했다. 지지통신 정치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했는데 수상은 패권주의적인 중국 등의 움직임을 접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온 세계에서 위협에 처해 있다라는 위기감을 표명하고 미국 혼자 큰 형님께서 국제 질서를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희가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베 총리 이후로 상하원 합동 연설은 이제 그 기시다 총리가 두 명째라는 얘기고,
그만큼 친해졌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움직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인 도전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북한의 납치 핵미사일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촉구하며,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수출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을 국회에서 했다는 거죠. 수상은 GDP 대비 2%의 방위비 확보와 반격 능력을 보유를 향한 대처를 소개하면서, 일본은 이미 미국과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일어서고 있다라고 어필, 보통 국가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미국도 가만히 좋다 이젠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과거는 지역 파트너였지만 지금은 글로벌한 파트너다. 그래서 이제 한껏 일본의 그 위상을 올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디보다도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다. 이런 것도 좀 알아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 양원에서 합동 그 연설을 하는 지사 총리인데, 하원 의장의 그 쳐다보는 눈매가, 또는 이 부총 아니 그저 부통령 이런 거 보면은 그 눈빛에서 보이잖아요. 그 하수 애들 이 하수를 좀 쳐다보는 눈빛들,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면은 윤 대통령이 만약에 국회에서 한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이렇게 되는데, 아마 웃고 있는 이유는 영어로 연설했다는데, 그 기시다 외무장관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발음을 잘하겠죠. 일본식 영어 발음은 안 했겠죠.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하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얼굴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회담서 반중 동맹 과시. 요건 제목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고요. 군대 합동 훈련이라기보다도 해안 경비대 합동 훈련이라는 그런 거로 해서 미국도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준다.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동 훈련도 하고, 그 방해하는 것은 그 이 중국 군함이라기보다도 남중국해서는 무슨 물대포선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니까, 아, 그 대만 쪽하고는 좀 틀리긴 한 거죠. 어쨌든 필리핀은 그 마르코스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 독재자의 아들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필리핀은 참 이상한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섬으로 돼 있어가지고 남쪽에 있는 그 무슨 섬인가 거기, 두테르테 대통령 그쪽 남쪽에 있는 그 유명한 가문이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저 북쪽, 지금 이제 마닐라가 있는 쪽, 이렇게 되는데, 누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필리핀이 그렇게 뭐 국민들이 발전하길 바라지 않는다. 왜냐, 다 그 못 사는 애들을 지배하는 몇몇 가문에 의한 나라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대통령실 한중일 정상회담 서울 개최 논의 중, 어, 김정률 기자가 뉴스 1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이 4일 날 발표를 했답니다.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일에 이같이 전했는데,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외교 소식 등을 인용해 2019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끊긴 한중일 정상회담을 의장국인 한국이 5월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부산에서 그 한중일 외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정상회담 해야 되지 않겠냐. 코로나도 끝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요미우리 신문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기시다 총리의 그 미국 연설 이런 거를 그 보도하면서 아니, 보도가 아니고 그 가기 전에 그 인터뷰에 한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다는 흔들림 없다. 전쟁 가능 정상국가 공식화도 이런 거를 그 배주영 기자가 매일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일미 동맹 보여주는 거 중요하다. 전쟁 가능 국가로 안보 체제 전환 선언도 주목.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도 점쳐져.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4년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정상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4년 전에 누구하고 회담했는지 내가 지금 기억은 없는데요. 아니 정상회담이면은 그 시진핑이가 참석해야지. 리창은 지금 꼬다난 보리짝 같은 존재로 그 전락을 했다고 뉴스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총선 전에 왜 이따위 시를 해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그 왜 대화를 하려고 그러느냐? 음? 한중일 회담을 지금 미쳤다고 지금 그걸 지금 총선에 의대 정원 문제도 저질러 버리고 이런 것도 한국이 의장국이라고 저질러 버리고 그 한중일이 만나서 뭔 얘기하고 해결점이 있겠냐? 근데도 왜 회의를 하느냐? 나 그 이상한 짓거리들 한다. 이렇게 봅니다. 속보 국제중재기구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의 정부 438억 배상 판정. 엘리엇 하나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메이슨이라는 투자 펀드가 있는 모양이에요. 삼성물산 합병 관련 2억 달러 분쟁, 1916% 인용, 지연이자 등 800억 육박할 듯. 정부 엘리엇 때처럼 취소 소송 검토 전망이라고 브라브라브라브라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쭉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 국제 글로벌 금융 세력들이 참 무섭네요.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네요. 그냥 뭐 뒤끝이 아주 그 심한 애들이네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삼성이 잘 나가는 것을 거꾸로 견제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 삼성전자 주식도 벌써 외국인 지분율이 꽤 높죠. 이게 한국 기업일 거냐? 더 이상 진짜 해먹기 힘들다. 이재용이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게 이제 경영승계 안 하겠다라고까지 발언을 했고, 진짜 한국에서는 정치하는 애새끼들 때문에 피곤해서 못 살겠다. 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상속세 이번에 다 뭐 내기 위해서 뭐 주식도 팔고 뭣도 팔고 해서 상속세 낸다는데 상속세를 좀 내리자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PCA라는 게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메이슨에 앞서 엘리엇 매지펀드가 같은 취지로 해가지고 그 5,358만 달러 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었었죠. 이것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른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혐의의 전제인 승계 목적의 부당 합병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판결은 냈어도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네요. 제 수준으로 2015년에 결산서 그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까지 다 보고 했는데 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이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했는데 그게 삼성물산이 투자를 한대거든요. 그러니까 높게 평가하니까는 교환 비율이 삼성물산이 높았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소유 지분에 어떤 변화가 되고 이런 그 머리가 우리 둔한 머리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평가됐었다는 거는 맞다.
우측은 테슬라의 어, 미래형 사이버 트럭이라고 그러는데 참 미래형은 이렇게 단순화로 가는 것 같아요. 유리한 게 아니고 어, 그 칸이 벼가지고 한 겁니다. 그거 사진 하나는 남겨놓으려고 국가 채무 1127조 역대 최대 총선 청구서의 가속화 우려 2023년 국가결산에 1인당 국가채무 2,195만 원이 됐다. 7년 만에 1천만 원이 증가를 했다. 정부도 못 지킨 재정준칙, 국가채무 증가 못 막아 총선 압승한 야당 수십조 소요 저출산 대책 공약을 했고 국민 민의 재정 방만 운영하라는 지시 아닐 것. 역대급 국민연금 운영수익의 국가자산 3천조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GDP 대비 50%를 넘어섰어요. 국가 채무가. 아, 뭐 1인당 2,200만 원에 육박하는 빚을 지금 국민들이 지고 있는데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또 얼마인지 기억은 나는데 그것도 뭐 엄청 높죠. GDP의 몇 프로라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것도 문제고요. 가계부채도 문제고 정부부채도 문제고 재정 적자가 되는 거.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그 수지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했었는데 계속 그 마이너스 재정을 윤 대통령 때부터 했는데 하고 싶어서 한 건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또 이렇게 돈을 푸는 정책을 소득 주도 성장까지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윤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늘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승리 직전에 자기네들끼리 축하하는 음, 이해찬 씨는 뭐 그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고 그러는군요. 대단한 영향력이 아직도 행사를 하는 건지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총리까지 하신